네, 반갑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노조 정치 교육하는 걸로 해서 노동조합 정치가 반이다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시기에 정치가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떠 있는 화면을 보시면 노동조합 정치가 반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노동조합이 내고 있는 정치신문의 제목입니다. 오늘의 교육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에 우리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하는 거고 그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변화시켜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렵다면 그 나머지 반의 문제는 뭐냐? 그것을 저희는 노동조합 정치신문을 통해서 노동조합 정치가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이 되는지 이 얘기를 좀 잠깐 오늘의 주제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내 안에 정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회 전체가, 이 시스템 전체가 우리들의 입을 막고 눈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저기 나와 있는 사전적 정의처럼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 정치를 누가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거고 우리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업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꾼 것처럼 사실은 보다 큰 영역에서 정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서 있는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이 어떻게 이 권력을 가져나갈 수 있는가를 정치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의 정치를 무시하거나 또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 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조합원끼리 얘기해도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게 가정의 평화와 조합의 평화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치가 밥 먹여주냐? 밥을 먹여줍니다. 정치가 밥 먹여준다는 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밥을 먹여주는데 어떤 밥을 먹여줄 거냐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플라톤이 한 얘기죠. 사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의 얘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오늘의 우리를 보면서 사실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한국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의 얘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잠깐 뒤에 하도록 하고 밥을 먹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하면 그 정치도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지만 정치에 무관심하니까 사실은 그 정치가 우리한테 무관심한 건데 우리의 삶에도 관심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상당히 대단히 발전한 사회인 거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제나 봉건제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진전된 사회죠. 사실은 왜냐하면 노예제 사회는 얘기할 것도 없고 노예제는 어쨌든 인신이 다 구속당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 봉건제 사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품위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초야권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봉건제 시대에는 봉건 영주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땅 전체에서 거기는 모든 여자들은 자기랑 첫날 밤을 보내야 된다는 게 법으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것도 있었던가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사회로 돼 있는 거죠. 개인이 구속되지 않고 자본주의는 보통 두 가지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내가 여기 사업장을 다니다가 그만둘 자유가 있잖아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자본주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자유는 뭐냐면 노동자가 내가 어딘가에 내 노동을 팔지 않으면 굶어 죽을 자유가 있는 거죠. 어딘가에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노동력을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력을 팔지 못하면 굶어 죽을 자유가 있는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권력의 문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는 기본적으로 대립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대립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인 거고 그걸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조직을 통해서 많이 해결해 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장해 온 거죠. 사실 보면 자본주의가 처음에 났을 때는 이제 개인적인 저항들을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하고 안 되니까 더 나가서 이제 기계 파괴 운동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자본주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저항,
그게 안 되니까 집단적 저항을 해가지고 노동상권 정치까지 왔고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80년대 그러니까 전두환이 들었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가능하냐라는 질문들을 저희는 했었습니다. 당시 노동법은 30명 이상이 있어야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고 그걸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니까 노동부에서 사회용들한테 가르쳐주고 30명 전체가 다 해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사실은 87년도 노동자 대투쟁이 전개되기 전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를 저희가 쟁취해서 노동상권을 쟁취까지 해서 왔는데 여전히 남은 길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더 나가서 노동자의 자유가 더 보장돼야 되는데 사실은 옆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OECD 주요 국가의 조직률을 보면 사실은 대단히 낮기 때문에 노동조합만 가지고도 세상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협의 적용률도 되게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는 거고 그 일상화가 곧잘 표현이 되는 건데 도대체 그러면 저희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되죠. 45년 해방된 이후부터 도대체 이 정부나 이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였냐? 누구를 위한 정부고 누구를 위한 정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쭉 보면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쭉 왔는데 사실은 노동자를 위한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없었죠. 우리가 잘 아는 김대중 정부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군부가 끝나고 정말로 이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도입한 게 정리해고법을 도입하고 노무현 때도 비정규 악법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우리 노조가 이제 아픔을 겪고 있는 필수 유지 업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제도를 만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한 번도 노동자를 위한 정부가 없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왜 그러냐? 이제 문재인 정부는 또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기대가 많았죠. 기대도 많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좋은 단어잖아요. 노동이 한 번도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받았습니다. 감동받고 정말 그런 세상이 올까 싶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건 얘기하면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고 누구를 위한 정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하니까 이 개돼지로 표현을 해도 그냥 막 표현하는 거잖아요. 교육부 고위관료라는 사람이 민중은 개돼지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 나와서 저게 내부자들에 나오는 얘기인데 민중들은 다 개돼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니네들은 백날 어디 가서 싸움질이나 하고 징징징징 대기만 하지 사실은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세력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저 관료들이나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인식들을.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설국열차에 나오는 거잖아요. 쫙 나오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자리는 앞칸이고 니네 맨 저 뒤에 있는 거고 니네들이 그 계급이라는 칸을 넘어서지 않는 게 행복이고 평화다. 그게 질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그냥 거기서 그대로 있어라. 이제는 일하고 그래서 죽어라. 죽는데 한 번 산업재해로 하루에 7명 죽든 상관이 없으니까 죽어라. 죽는데 그 값은 한 500만 원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500만 원짜리로 죽어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기업자 빼고 중대재해 처벌법을 하고 그 조금 올려줄까?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본주의라는 것 속에서 저희가 두 가지 자유로 했을 때 내 몸을 팔아야 되는 건데 아니면 굶어 죽을 자유가 있으니까 내 노동력을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것도 거기서만 해라. 그 다음에 거기서 죽는 건 상관없다. 이건 니네 문제지 않냐. 우리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지? 이런 고민들을 정치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노동조합하고 정당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노동조합 정치가 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직장의 민주화, 노동의 권리 이런 부분들. 이전까지는 개인이 당하던 아픔이라는 것을 바꿔왔지만 아직도 한계가 있다. 왜 정당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회를 바꾸려는 무기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이라면 또 하나의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여성혁명가가 있습니다. 독일의 혁명가고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군인들한테 맞아 죽은 혁명가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착취가 특정 시기에 용인되는 한계점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좀 뒤에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노동운동은 또 딴 사람은 자기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의 제도적 변혁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개혁이 내 이익이다. 그러니까 정치를 바꾸는 것 자체가 내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인식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자고요. 우리가 임금 인상을 올해죠. 올해 임금 인상이 뭐냐면 코로나가 있으니까 공무원 0.9% 올린다고 얘기하는데 좋아요. 해서 한 20% 올렸다 칩시다. 20% 올려봤자 사실은 제도 자체가 교육비나 의료비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말짱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금이 만약에 우리가 20% 올렸는데 세금이 15% 20% 오르면 또 말짱 도루묵이잖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익숙한 풍경에 저게 뭐냐면 아주 익숙한 거죠. 위에 있는 건 정몽준입니다. 정몽준이 울산에서 7번을 국회의원 하거든요. 울산은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얘기했었고 노동운동의 중심입니다. 거기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몽준을 7번이나 찍어준 거예요. 왜?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정몽준은 올라가서 국회에서 뭐 하냐면 노동법 개혁시키는데 앞장서고 거기 찬성. 기업주의 이익을 앞장서는데 또 찬성. 그러니까 내 이익이라고 하는 게 울산에 있는 노동자들이 울산에 체육공원도 많이 생기고 노동자 복지센터가 있어서 많이 좋아졌다고 치자고요. 좋다. 울산 사람 정말 행복하다라고 치자고요. 그래봤자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 올라가서 전체 노동자의 문제를 가지고는 기업주의 편에 서는 거를 울산에 있는 혁명가들이, 울산에 있는 노동운동자들이 7번을 찍어줬다. 지금은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닌데 하려면 또 나오면 또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이잖아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인데 촛불 이후에 다 민주당 찍었잖아요. 그래서 180석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법이 통과됐을 때 어느 분이 오늘자 아마 신문에 나왔을 것 같은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가지고 그건 노동자들이 자업자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니네가 다 찍어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국회 앞에 가가지고 저 있잖아요. 노동자 힘으로 막아내는 맨날 계약이 임박해가지고요. 맨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자 총파업하고서 국회에서 때려부시고 하는데 저 때려부셔서 김명환 위원장도 이제 전 사퇴했지만 재판도 받고 또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이 구속도 됐단 말이에요. 그 국회에서 백날 싸우는 거야. 뽑아주고 싸우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몽준이 7번 한 것도 웃기는 얘기고 저 풍경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또 국회 갈 거라니까 올해도 또 국회 갈 거예요. 왜? 또 노동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뽑은 18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또는 국민의힘? 별것도 아닌 것들한테 또 가가지고 체벌 노동법에서 노동자 살려주세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저는 인식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했어요. 저거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0년에 4.19 혁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00여 명이 죽었어요. 그 민주주의를 받아서 싸웠죠. 근데 정권은 누구한테 갔냐? 장면 정부한테 가잖아요. 6월 항쟁을 통해서 박종철이 죽고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고 해서 6월 항쟁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권력이 누구한테 갔냐? 김영삼, 김대중한테 가잖아요. 노동자는 뭐야 도대체 이게? 촛불 작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되게 행복하다 하면 안 되는데 그중 하나 다행인 거는 촛불을 들지 않아도 됐잖아요. 추워 죽겠는데. 박근혜를 물러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그 촛불을 들고 그 추위에 정말 추웠잖아요. 해가지고 촛불 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대통령 된 문재인이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혁명은 개뿔이잖아요, 사실은. 개혁도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싸운 힘들이 결국에 계속 정권은 딴 데로 가고 있다. 왜? 이상하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의 경우에 스페인이나 스웨덴이나 잘 했던 부분들은 그 권력을 노동자 민중이 가지는 권력으로 창출해냅니다. 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마땅한 정치 세력이 없으니까 마땅한 정치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는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우리가 싸우고 권력은 저쪽이 먹고 이게 벌써 몇 년을 반복한 거예요. 60년부터 시작하더라도 벌써 50년, 60년, 70년을 이렇게 살아온 부분인데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정말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노동조합이 진보정당을 말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조합과 정당은 다르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나이, 성별, 종교, 이념과 무관하게 노동자를 단결하는 대중조직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은 그 조직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뭐냐면 또 이게 또 기업별 노조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업장의 문제만 가지고 내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면 되죠. 산업별 노동조합도 아닌 건데, 그러니까 권력하고는 사실 무관해요. 사실은 보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보정당도 변변한 거 없는데 사실은 박근혜를 구속시켰잖아요. 어제 보니까 박근혜 22년 받았던데 22년 진짜 센 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하도 노동조합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권력은 다른 데로 가니까. 노동조합만 가지고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노동조합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서 노동조합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은 다음에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전엔 그게 가능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 엎고 그냥 바로 권력을 먹으면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거를 치러야 되고 합법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면 선거라는 조직을 또는 정치라는 조직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정당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이념과 정치 철학을 조직한, 그러니까 여기는 정치 조직이죠, 사실은. 똑같은 이념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거죠. 초기 노동조합 운동이 왜 대표적 조직으로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두 개를 가졌냐면 그렇기 때문에 가져왔던 거죠. 근데 이걸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노동조합하고 정당하고 여러 가지 나라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로비를 중심으로 해요. 로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국회가 국정조사가 열리면 국회 찾아가서 국회의원한테 로비하잖아요. 그 사업장의 문제를 가지고 그 해당 상임위에 있는 사람한테 세액공제 몰아줘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로비잖아요. 이런 로비를 제일 잘하는 노동조합이 어디냐? 미국이죠, 사실은. 거기는 왜? 진보정당이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조 바이든이 됐든 뭐 오바마가 됐든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저는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현황과 과제가 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문제죠. 우리는 왜 운동을 하냐? 운동이라는 건 저도 뭐 저기 있는 것처럼 뛰고 하는 건 운동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자본주의 아까 얘기했지만 자본주의는 가치가 충돌되잖아요. 자본가와 노동자의 가치가 충돌되는데 그럼 우리 노동운동은 왜 하는 건데 이게 뭐 한국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는 거죠. 그 건강해진다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 건강한 게 어떤 거를 찾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나누는 거죠.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있습니다. 뭐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하여튼 권력을 창출하고 이 사회 전체를 뒤집어 바꾸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을 자본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 권력을 노동조합의 권리로 가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고 좀 더 설명하면 노동자가 의회에 나가는 것도 있고 근데 뭐 이건 뭐 부차적인 거고 노동자가 권력을 쟁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 위주의 세상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정치가 소수를 위한 정치이기 때문에 전체를 위한 정치로 바꿔나가는 게 노동자 정치 세력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노총이 선언에도 강령에도 집어넣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물어볼 때 있어요. 노동조합에 왜 정치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동조합에 왜 정치위원회가 있냐고. 근데 그런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노동자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동자 권력의 쟁취를 가지기 위해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을 바꾸는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가 낚시거든요. 낚시를 하려면 낚싯대를 들고 가는 거잖아요. 낚싯대를 하러 가는데 야구방망이 들고 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골프채 들고 가서 낚시한다고 잡혀요? 아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무기를 만들려면 하나의 무기, 노동조합이라는 무기가 있으면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 왜? 우리가 노동자가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는 무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다. 이런 거죠. 우리 노동조합에 4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2명은 국회의원입니다. 강은미 의원과 이은주 의원은 국회의원이고 강은미 의원은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할 때 단식도 오래 했었죠. 권수정 의원과 최영심 의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의원, 하나는 전북도 의원. 권수정 의원은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정치를 하는 조합원도 있어요. 왜? 노동자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힘으로 바꾸자. 이거 전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300명 중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꿈을 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동자 의원이 151명이다. 그럼 뭐 중대재해처벌 게 없고 거기서 왜 단식을 왜 해요? 왜 자식을 잃은 부모가 단식까지 해야 되는 사회가 됐냐는 거예요. 김영경이 죽고 그 어머니인 김미숙 어머니가 아니 국회 앞에서 단식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는데도 개판을 만들어버린 이런
법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잘해서. 근데 이제 안 그렇죠. 우리가 정치를 보통 무시하죠.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사진은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이 남긴 컵라면하고 이런 거죠. 젊은 20대 청년들이, 비정규직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과 귀를 닫으면 괜찮냐? 난 모르고 그건 니네들의 일이잖아. 나는 지금 연봉이 8천, 9천억이야. 나는 5천 이상이기 때문에 난 먹고 살만 하단 말이야. 그래서 눈을 감는다고 되는 세상인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맨날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은 굴러가는 거고, 코로나19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위기가 다르게 들어오잖아요. 취약계층은 더 하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막 주식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고, 배달노동자 사고 또 있고, 다 완전히 이게 남의 문제냐.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 세습노조, 세습이다, 귀족노조다, 철밥통이다, 사례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세상하고 우리가 무관한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월호 유가족 중에 세월호 애들이 죽었잖아요. 그 유가족 싸웠던 부분 중에 어머니 부모 중에 한 아버지가 동혁이 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내가 사업장에 다니면서 잔업하고 철회하고 특근했던 이유는 개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개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거죠.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토록 바라는 어떤 거를 내 행복,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한 방에 무너진다라는 거를 자기는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과 무관하냐?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안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행복지수에서 34개 중에서 32위를 하고 모두 다 1위잖아요.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 노인빈곤율 1위, 산업재해율 1위. 거꾸로 1위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행복한 사회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고 이걸 바꾸지 않는 한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직이 10%니까 열에 한 명은 행복할 수 있지만 9명이 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솔제니슨이라는 소설가가 쓴 것처럼 안병동이 그렇거든요. 99명이 울고 있을 때 1명이 웃고 있는 사회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 부분들을 바꿔나갈 부분들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두 번째 큰 주제로 한국에서 정치를 좀 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분합발로 이렇게 하고 저거 쓰러지면 저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안간힘 써서 막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냐 도대체 진보 정치가. 제가 진보 정치를 얘기하지만 아마 들으시면서도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왜?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해야 현재의 정치가 보입니다. 특히 한국전쟁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한국전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진보적이고 했던 부분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정치는 더러운 것, 치부의 대상, 부패현상으로 낙인시켜버린 거죠. 이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좀 다시 하나만 더 있는데 저 밑에 마지막에 네 번째 한국노총들이 있는데 한국노총은 사실 초기 국회부터 하거든요. 한국노총의 위원장이었던 놈들 뭐 해상이나 뭐 그때 다 그게 하니까 국회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출세주의로 보여지는 거예요. 노동조합들이 보기에. 저거 뭐 노동조합 한다더니 맨 지 출세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지는 게 많죠. 지금도 한국노총 애들은 위원장들은 다 국회의원이거든요. 요번에도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의 삶이랑 무관한 부분들을 보고 출세주의가 반복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가 단절된 거예요. 해방 직후에 사회주의자들은 다 죽고 그다음에 진보적인 했던 부분은 싸그리 죽었으니까 싸그리 죽으니까 남은 부분들은 남은 지배 세력이 된 이승만이나 뭐 등등해서 지금의 흘러온 소위 보수 정당의 이 부분의 이념과 철학이 다 된 거죠.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정치활동 금지시켰잖아요. 그리고 선거법을 통해서 뭐 비례대표자 하자 그러니까 그거 하겠어요? 안 하지? 역사 단절의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김원봉이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김원봉이랑 그 경찰이었던 노덕술이라는 놈이 있잖아요. 김원봉이 일제시대 때 김원봉을 잡아서 고문했던 놈인데 해방에 또 고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원봉 선생이 석방된 다음에 며칠 동안 뭐 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근데 노덕술이라는 애는
훈장을 3번 받거든요. 일제시대 때 경찰을 했던 놈이 해방후에도 경찰이 돼서 일제시대 때 독립부탄사를 잡아가지고 훈장을 3개 받았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좌절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죠. 탄압도 있죠, 사실은. 진보정당을 하면 탄압을 했잖아요. 조봉암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사람을 사형시켰잖아요. 59년 7월에 이승만이 자기랑 경선했던 사람인데 경선에서 사형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2011년이 돼서 무죄 선고를 합니다. 박정희는 또 저 2차 혁명당 사건 8명을 사형시켜버렸는데 저게 국제적으로 사법 살인의 날로 해서 치욕의 날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민혁명당 인혁당이라는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4월 9일 날 재판 끝나자마자 1년 만에 재판 끝내자마자 새벽에 그냥 몽창 죽여버린 거예요. 8명을 죽여버린 사형으로. 이런 탄압이 있으니까 진보정당에 진짜도 꺼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국가보안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걸면 걸리죠. 왜 자본주의가 문제가 같다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저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전에 한국 사회주의 노동당에서 냈던 거고 옆에 이제 산호맹이라고 유명하죠. 조국도 산호맹이었더라고요. 은수미도 모르겠어요. 지금 박노해가 유명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국가보안법을 있어서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집어넣었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 부분들이 있는 속에서 진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냐? 안 되는 거죠. 저도 그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을 1년 정도 살았는데, 뭐냐, 도대체. 왜 이 책을 읽었냐, 이런 거예요. 아니, 이 책을 왜 못 읽냐. 그러니까, 그거 다 금지서적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다, 얼마 살랬지? 1년,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무수히 사는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도 저 법을 사실은 노무현 때 없애자고 그랬었거든요. 왜 이제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법으로도 더 국가를 변란시키는 건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맘만 먹으면 또 잡아가 또 하면 또 국가보안법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안 된 거죠. 또 하나 이제 크게 보면 민중의 진출과 분리된 건데 큰 투쟁이 있었던 부분들이 정치랑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항쟁도 그랬고 다 등등해서. 백가 선생님 87년도 대학로에 모였던 그 감동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많이 아프시다는데 빨리 낫길 바라고. 어쨌든 다른 나라랑 틀린 거는 다른 나라는 사실은 이게 그 대중적인 투쟁이 정치랑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시민권, 옛날에 이제 선거권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저때 1890년대, 80년대에는 선거권도 돈 있는 사람들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시민의 선거권을 하면서 그게 정당으로 연결되면서 간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브라질도 보면 브라질 노동자당이 있는데 87년 투쟁 후에 2000년 바로 이제 만들어져서 브라질 노동자당이 갑니다. 근데 우리는 87년 투쟁이 있은 다음에 2000년이 돼서 이제 민주당이 만들어지고 그것도 대중투쟁과 분리된 형태로 만드니까 힘든 거죠,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열하죠. 크게는 87년에 군부 독재를 끝내시기에 분열한 YS와 DJ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니들끼리 하라고 그러고 사실 적에 미친 영향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지역 갈등이 노골화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된 사람들은 다 이게 보수라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DJ도 김종필하고 손잡고 되고 노무현도 막판에 정몽준이 이렇게 했지만 정몽준이랑 손잡아야 대통령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 분열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보 정치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치, 노동자 정치를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큰 주제로 진보 정당 얘기를 하자고. 저거는 군홧발로 밟아도 그거가 꽃이 자라난다는 건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보 정당이라는 건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정당입니다. 요새는 개나 소나 진보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주당 보고도 진보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개혁도 아니고 진보정당이라고 얘기한다라면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지금 시기에 진보정당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정당. 더 나아가면 자본주의 체제를 끝을 내야 되는 정당이 진보정당이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뭐가 진보정당인데 그러면 진보란 말 자체가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니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거 아니야? 진보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이 체제 전체 소수가 다수를 자본의 힘을 가지고 지배할 수 있는 체제
이 차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진보정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보정당의 이념과 전략 방향 이런 거는 저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나 소수자, 환경, 생태 뭐 등등에 있어서 좀 더 넘어가는 노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정당이 우리한테 어떻게 필요하냐라고 보는 거고, 민주노총 이전에는 사실은 몇몇의 진보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중의당도 있었고 민중당도 있었고 한국노동당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한 사람인데, 노동조합 정치가 반이기 때문에 정당 운동을 반을 한 사람이죠. 제가 민중당 부천시부터 시작했었으니까 이렇습니다. 한국노동당 발기이기도 하고. 근데 저렇게 했던 부분이 다 안 됐죠. 왜? 안 됐습니다. 노동자의 조직적 기반이 없었던 거죠. 민주노총 건설 후에 이제 진보정당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97년, 95년, 96년에 노동법 개정 계약 저지 총파업을 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독자적인 정치력가 필요하다 해서 민주노총이 나서기 시작해서 민주노동당을 만들죠. 국민승리 21부터 시작해서 97년도에 그 다음에 3년 이후에 민주노동당이 만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7년도에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출마했을 때 같이 이제 뭐 하면서 저 마지막 얘기가 많이 남습니다. 권영길 위원장이 그때 출마했을 때 권영길이 100만 표를 얻으면 그만큼의 힘으로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가집니다라고 얘기했지만 30만 표밖에 못 받는 거죠. 당시에 조합원이 42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도 안 찍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조합원도 원래 이제 우리가 목표 잡을 때는 100만 표 잡은 거는 조합원 40만 명 곱하기 4 하니까 160만 명이잖아요. 한 가족 이렇게 해서. 근데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근데도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제 얘기 많이 하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사회.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노동자와 민중이 주체가 되고 사회의 부가 소수에게 장악되지 않는 평등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목표다라고 얘기해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흘러와서 결국에 2004년도 총선에서 국회의원 10명이 당선되는 경우도 있었죠. 저 때만 하더라도 되게 좋았잖아요. 노동 10명이 들어가서, 비록 뭐 300명 중에 10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원내 교섭단체가 20명이어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저기까지가 성공적인 거였었고 그때 이제 많은 희망을 가졌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랬던 시기도 있었다는 얘기고, 민주당이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뭐 지나갔으니까 얘기지만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700만 원이 넘는 국회의원 세비를 180만 원만 받고,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 당시엔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없앴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저상버스라든가 사립학교 개정안, 주민소환제,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등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보정당이 좀 더 힘을 가진다면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성공했던 요인들은 뭐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조직 기반이 있었다. 민주노총이라는. 그다음에 뭐 정치관계법이 개정돼서 비례 후보가 생긴 부분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실패를 했죠. 결국에 이제 2008년도에 분당이 되면서 실패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당내의 민주주의가 없어진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노동자 정치운동의 한계,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조합주의라는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분열과 분리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인데, 그건 역사를 따로 한번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쭉 긴 시기를 봤을 때 87년 7, 8월 노동자 투쟁부터 지금까지 보면 후퇴한 지점이 뭐냐라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노동운동의 성장을 막은 법제도를 쟤네들이 제도화시켰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곳곳에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형적인 복수노조를 도입해버리고, 전임자 임금도 지급을 금지해버리고, 필수유지 업무를 만들어버리고, 법으로 다 한 거죠, 이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벌금 만들고. 이게 쭉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은 열심히 하지만, 법 제도적으로는 계속 목을 조이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싸우려면 사실은 먼저 노무사들한테 먼저 물어보잖아요. 이거 먼저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왜? 법이 촘촘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못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은 추락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민주노총이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민주노총이
우리가 얘기하는 경찰이나 이런 사람보다 좀 밑에 있고, 뭐 삼성 이런 게 뭐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력이나 신뢰도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회 전체에서 봤을 때는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괜찮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도는 선거만 끝나면 시뻘겋거나 시퍼렇거나 하잖아요. 2008년 지방선거에서 뭐 시뻘겋이 똑같아 저건 아마 10년 뒤에 또 해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이 시뻘겋거나 시퍼렇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 개그 콘서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여기는 두 가지 색깔밖에 없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괜찮냐? 안 괜찮죠, 사실은. 정치 현실을 보면 국회 대다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다 가지고 정의당 6석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고. 그래서 국회는 어떻게 하냐? 국회의원을 쭉 보니까 20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38억이라는 거예요. 그때 40% 감소했다는 21대 국회의원 평균도 재산이 22억이에요. 평균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아파하겠냐? 안 아파하죠. 왜? 평균이 22억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세계하고 우리들의 세계하고 다른 거예요. 저한테 22억 있으면 그 송곳이라는 드라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22억을 가진 평균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 서민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냐? 그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봐요. 3월 17일 작년 3월 달에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인가? 21대 국회인가? 21대 국회네요. 11조 7천억 원을 배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17분의 1만 노동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11조 7천억 중에서 117분의 1이 우리의 세상인 거예요. 저 사진과 만편이 잘 보이는 것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쟤네들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가진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진 사람이 먼저다. 왜? 지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막아내자, 저지하자, 지켜내자, 반대한다를 주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제가 언제부터 반대한다 이렇게 보니까 전두환 물러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두환 물러가라, 노태우 물러가라, 김대중 물러가라, 노무현 물러가라, 뭐 이명박, 박근혜 이제 좀 있으면 문재인 물러가라. 이렇게 막아내자, 저지하자만 가지고 되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막아내자, 저지하자만 하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건 그만하고 좀 더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런 사회 속에서는 사실은 한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 자체를 보면 비정규직이 천만인 거는 그렇고 사회복지율이나 뭐 가계부채 등등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낱낱이 보는 사회니까. 국가별 노동인 권리 지수는 뭐 꼴등이죠, 사실. 다른 건 다 1등 하는데 저런 건 꼴등하는 사회죠.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마지막 얘기죠. 이게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이 포스터는 민주노총이 만든 겁니다. 박근혜를 물러냈기 때문에 이제는 정권 교체를 넘어서 세상 교체로 나가자. 말은 좋았죠. 말은 좋았는데 세상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정권 교체는 됐어요. 박근혜에서 문재인 왔으니까 생각했는데 세상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교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진보 정치 전체를 보면 화려한 성공과 급격한 몰락이죠, 사실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아까 얘기했고 2004년에 10명까지 왔다가 2008년도에 분당이 되면서 급격하게 몰락하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민주노총 위기고 노동정치 실종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저 사진 중에서 왼쪽은 민노당 만들 때고요. 오른쪽은 KTX 승무원들이 싸웠던 싸움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20대에 싸웠던 사람들이 40대가 돼서야 문제가 풀리는 사회지 않습니까? KTX 문제 그렇게 됐잖아요. 20대에 만났던 저 양반들이 이제 애기엄마 돼서 만나는 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고민을 던지는 거예요. 다시 노동자 정치운동을 해야 된다. 크게 보면 하나의 과도기를 지난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87년 6월 항쟁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나 뭐 저 국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위 뭐 저는 그런 편 안 좋아하는데 586이라고 이런 애들이 다 6월 항쟁의 정치를 했던 애들이잖아요. 근데 아직 오지 않은 노동자 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쟤들한테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진보정당의 현재는 이렇습니다. 5개의 진보정당이 있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이 있습니다. 쭉 보는 것처럼 낮은 득표를 하고 있죠. 이 부분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고
역대 총선 득표율도 뭐 보이는 것처럼 참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갈 거니? 이렇게 문제고. 과제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과제가 뭐냐? 노동자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진짜 안 좋게 됐기 때문에 다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고, 우리도 이제 노동조합 속에서 사업장의 담장을 넘는 일상적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제가 얘기하면 진보정당 가입을 하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건 작년 말 정도의 통계인데, 더불어민주당 뭐 87만 명 당원 막 이렇게 가거든요. 자유한국당의 당시에는 43만 명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가장 잘 나간다고 했을 때 민주노동당도 사실은 보면 전체 조합원의 3.5%밖에 안 됐어요. 전체 조합원의 3%, 4% 잡아줘, 4%.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보정당이 성장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아까 진보정당 쭉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가입해서 진보정당이 분열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정당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부분의 노력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총이 크게 보면 방향은 복수의 진보정당이 쭉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유기적 관계를 만들게 있어요. 급속하게 보수정당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내에서도.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야, 진보정당이 다 분열돼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다 우리 조합원들도 통계조사를 해보면 누구 찍었습니까? 보면 다 민주당을 많이 찍죠. 근데 그 민주당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거. 이 부분들을 복수적 진보정당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는 부분들하고, 사실 이제 정치의 문제가 정당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힘을 가지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의 조직과 비조직 경계를, 지금 제가 보기엔 많이 잘하는 거는 사실 직장갑질 119 같은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된 노동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조직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건 노동조합도 있지만 노동조합 외의 조직들도 있고,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고, 정치제도 개혁하는 부분들은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여전히 규제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지나서 올해 하반기만 되면 벌써 대선으로 갈 거예요, 아마. 내년 3월 달에 대선이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과 지방선거도 이제 4월 7일 날 보궐선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뽑는데, 서울시장에 우리 조합원 출마합니다. 권수정 의원이 출마하는데, 어쨌든 이런 선거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노동자의 목소리, 노동자의 요구라고 얘기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지켜나갈 건가, 이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 정리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쭉 얘기했던 부분 속에서 정리는, 세상을 바꾸는 무기 중에 하나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조합을 하고 있다라면, 또 하나의 무기인 진보정당이라고 얘기하는 정치의 무기를 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고의 전환과 활동의 전환이 필요한데, 저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자화상이거든요. 불과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사고가 달라지면 그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노동조합에만 멈추지 않고 그 이외의 사회를 본다면 그런 전환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면서 끝을 내고 싶은데요. 마우스 콘신이라는 1994년도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저게 맨 뒤에 보면 To be continue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올 것처럼 얘기해놓고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쥐들의 얘기도 하고, 저 영상을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는데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기에, 2021년도 시기에 무엇을 향해서 나가서 한국 사회에 가진 이런 많은 모순들을 어떻게 바꿔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a story about life in Mouseconsin. Mouseconsin is a place where all the mice live and work and play, are born and die, just like you and me. They even have elections. Every 4 years, the mice of Mouseconsin go to the polls to elect a leader. Some of them even get a ride to the polls. And they get a ride for the next 4 years, too. But a funny thing about these elections, for some reason, the mice always elect a cat to be their leader. Now, if you think it's strange that mice would elect a cat to be their leader,
you're right. But if you look at Wisconsin these last few years, you'll see that the mice aren't any stranger than we are. Now, having cats rule Wisconsin is great for the cats, but it isn't so good for the mice. In fact, the cats pass laws that always seem to benefit only the cats. One law says that all mouse holes have to be big enough for a cat's paw to reach inside. The cats also have speed limits for the mice, so the cats can eat well without having to work very hard. When things get too bad for the mice, they march boldly to the polls. They throw out the ruling cat and replace it with a different color cat. But you see, my friends, the problem isn't with the color of the cats, it's that they are cats. So no matter which cat they elect, things always seem to stay the same for the mice. In fact, the mice are so used to electing cats that they don't even bother to switch cats anymore. One cat has ruled Wisconsin for 8 years. He started out as just a plain old tomcat. In fact, his name is Tommy Cat. Tommy Cat's always wanted to be friends with the fat cats. You know the fat cats. They've got the big bucks. They own the factories where so many of the mice work, or used to work. So, when Tommy got elected to be top cat of Wisconsin, he made life even better for the fat cats. He's given many of them government jobs. Or, if they prefer, he just gives them government money instead. In return, the fat cats hold many parties for Tommy Cat, at which they shower him with massive amounts of catnip for his re-elections. And even when Tommy's fat cat buddies get in trouble, the mice don't blame Tommy Cat. That's why he's become known as the Teflon Cat. Tommy Cat also makes lots of promises to the mice. For example, Tommy Cat promised to reduce taxes on mouse holes. He also promised to bring more good-paying jobs to Wisconsin. Tommy Cat has carried through on one promise. He's given the mice his own version of trickle-down economics. Oh, there's no doubt Tommy loves the top cat's job, wants to sit in the top cat's chair 4 more years, or at least until he can land a job in Washington. So Tommy Cat has called in his re-election team. You are way ahead in the polls, say the poll cats. You have bags of money, say the money cats. Go for it, says Tommy Cat. So the media cats spread the word across Wisconsin. Tommy Cat is wildly popular. Tommy Cat looks unbeatable. Well, the newspapers say I'm wildly popular, so it must be true, says Tommy Cat. I should run again. Finally, one mouse speaks up. Wait a minute. Why are we mice letting cats run Wisconsin? Let's stop electing cats. Let's elect one of us instead. Oh, he's a communist, say all the cats. Worse than that, he's a liberal. But this mouse will not be quiet. Who says Tommy Cat is unbeatable? That's what the cats want us to believe. It's time to wake up. We elected Tommy Cat twice. That's enough. Why should we do it again? The mice roar their approval. All across Wisconsin, the mice are talking. They are waking up. Tommy Cat's not the boss, they say. We are. This is Wisconsin. Well. What do you suppose will happen next? We'll be back to read the next chapter on November 9th, 1994.